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진짜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로 넘어간다면 그런 종목들을 뽑아내야 되고 엄청난 대하락장이 온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 끼워 맞춰서 넣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세 가지 지표를 다 같이 보면서 그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추세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닥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로 PPI의 최악의 PPI 지수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아주 최악일 게 나오면 그러면 보통 그 PPI가 기존 50보다 아래쪽 한참 그 최악의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나름대로 보시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데에는 뭔가 또 나름의 지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 추세적인 부분으로서 계산을 해서 얘기를 했다가 올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그치 예상은 하는데 또 예상하고 나면 또 거기서 또 막 그 책임을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 원래 사이클이 이렇잖아요.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사이클일 때는 금리를 처음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2% 올릴 때까지 계속 사는 거죠. 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번 시장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다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왜냐하면 금리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얻어맞은 것도 훨씬 세게 들어왔고 빨리 들어왔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었지만 극소수였다는 거죠. 하긴 80년대 그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바닥을 찍은 케이스고 이제 다시 그렇지. 바닥을 찍으면 경기 침체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럼 연준은 피봇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내수 시장이 튼튼해요. 임금 상승률이 튼튼해요. 그래서 옛날 같이 그런 식으로 어떤 사이클에 훅훅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얕은 이런 사이클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완전히 어떤 큰 변화를 확 일으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생산성 향상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것만 확인을 한다면 시장은 또 다시 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PPI 숫자도 아니고 CPI 숫자는 이미 사이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고 했었을 때 저는 이게 2%대 밑으로 떨어질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시 한 3%까지 떨어지면 최대 많이 떨어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3%대의 물가 상승률인데 시장이 다시 오르려면은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익 증가율과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빵 터졌었을 때 워낙 생산성 향상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시간보다는 훨씬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훅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 거는 기업의 가치와는 연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군요. 지금 연준이 어쨌건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그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공언한 건 있어요. 그 실업자 지표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서 얘기한 게 몇 프로였죠?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지표가 그러니까 실업률은 4.4, 4.5 그렇죠. 이렇게 그 숫자가 되면은 거기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피봇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실업률이 과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동 참여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 숫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67%대가 이제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고 산업재 버블 붕괴됐을 때 66.1%예요. 그러면 인구 100명 중에서 66명, 67명이 일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63명이었어요. 훅 떨어져서 6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었을 때 62.4까지 갔어요. 근데 또 다시 떨어져요. 62.1이라는 것은 이게 실업률하고 사실 연결이 되잖아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워킹 파퓰레이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가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낮다라는 것은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꼭 굳이 3.5%에 가서 피봇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5% 수준일 때는 여전히 금리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임금 상승률이 3%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숫자라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 확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5%대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3% 전후로 네, 확 떨어져야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산성 향상도 확 늘어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죠? 사람을 자르는데 매출은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지금 감원을 하고 상당히 있죠. 크게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가치주를 사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다시 새로운 사이클로 상승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1등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 둘째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는데도 매출 증가율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뭐 무슨 기업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감원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이익을 늘리는 기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이클의 상승의 주도가 또다시 가치주다. 다우존스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는 않고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진짜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로 넘어간다면 그런 종목들을 뽑아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다우지수의 흐름은 참 좋아요. 이건 우리 코스피도 그런 것 같아요. 차트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급등주 차트였잖아요. 네. 그런데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이 기술주들 중심의 이 작은 회사들, 기업들의 주식은 아주 힘들게 움직여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다우존스에 있어서 다우존스는 30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잉이 있었고 굉장히 큰 경기 민감 섹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10년 내내 언더 퍼포먼스였어. 그래서 워낙 그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나 다우존스에 집어넣어야지만 적정 가치가 그렇게 나왔냐면은 7%, 7.5%를 집어넣었어야 돼요. 근데 똑같은 개념으로서 S&P 500은 4%에서 4.5%, 나스닥은 4.5에서 5.5%. 요런 정도를 집어넣었을 때와 비슷했단 말이에요. 연초가. 그러니 지금은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5%대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야지 지금 적정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리스크 리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도를 감안하고 얼마나 투자를 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다우가 지난 10년 동안 워낙 언더퍼포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집어넣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회사들인데 망하는 것처럼 리스크 프리미엄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등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의 빈도수가 차이가 똑같아요.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부터는 결국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무지하게 안 좋을 것이다로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는 덜 나쁠 것이다. 그게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소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무지하게 안 좋을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려면은 어떤 시스테믹 붕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계적인 붕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체계적인 붕괴라는 것은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이게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뭐 PF 뭐 이런 쪽이 망가지면서 뭐 은행이 망한다. 뭐 이렇게 개념을 집어넣으시면은 진짜 체계적인 붕괴예요. 네, 저희가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그 우리나라의 그 현재 시점에서의 가계 부채가 정말 빵빵 터지려면은 금리에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게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다시 올라간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체계적인 붕괴, 그러니까 은행권이 망하는 것 정도까지는 연결이 안 돼요. 대신에 망하는 회사는 나오겠죠. 작은 회사들.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축은행들 몇 개 망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의 그 정도의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다면은 미국 쪽은 어떠냐? 과거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은행권이 망했잖아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 가계부채가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했었을 때 그때 리스크 대비해서 지금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가계발 금융위기 터질 거 없다. 그러면 어디 뭐 기업도 문제가 훨씬 적다. 많은 분들이 기업 수로 놓고 뭐 지금 이제 부도가 일어날 기업들의 퍼센트지가 기업 수 개념으로 하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과거의 비교보다 훨씬 높다. 이러면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우리 규모로 뭐 해야 그렇지만 채권 이율이 너무 높아지고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신용경색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 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어요. 그 1000개인데 그 중에서 100개가 망해야 되는 회사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다. 과거 사이클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0개가 망하면은 이건 시스템 리스크가 올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게 안 그렇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1000개의 기업이 빌린 돈하고 지금의 1000개 기업이 빌린 돈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연체율을 보시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의 기업 연체율은 1.1%란 말이죠. 낮은 수치군요. 엄청나게 낮아요. 가계부채 쪽이 좀 더 높은데 그게 2%. 그래서 전체 평균이 1.2예요. 낮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떤 시스테믹 리스크를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쪽은 어디냐? 중국, 부동산.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계속. 근데 지금 다들 뭐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부동산을 망가뜨리는 중국 정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유럽이겠죠. 유럽.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보시면은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고 여기가 엄청난 경기 침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1년 위기 터졌을 때 비해서 훨씬 나아요. 물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안 좋았지만 지금 닥스를 들여다보잖아요. 너무 매력 있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엄청난 위기가 또 온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테믹 리스크와 금융권의 붕괴와 연결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그 CS 유럽계 이쪽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CDS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 충당금 쌓아놓은 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질질질 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은행권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1년 안에 시스테믹 리스크가 와서 엄청난 대하락장이 온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 끼워 맞춰서 넣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종목을 좀 고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하락장 혹은 불황, 큰 어떤 변동성을 예고하는 지표로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맞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됐든 1년 몇 개월이 됐든 맞아요. 항상 터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선은 요때를 한번 봐요. 요때. 자, 요때 보시면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두 개가 역전이 됐었어요. 네. 살짝. 2019년입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를 내렸어요. 그죠?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은요. 요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10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그거는 인위적인 코로나발 위기였단 말이죠. 네. 근데 과거를 보시면은 항상 과거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논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 논리에 있어서의 이론은 이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대출 금리는 더 낮으면 은행권이 대출을 하기 싫어진다. 그죠? 왜냐하면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은행이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럼 그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었을 때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와요. 왜냐하면 돈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은행에서. 기업들한테서, 개인들한테서.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렇게까지 마진이 축소가 됐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은행은 지금 보시면은 대출을 늘려요. 계속 12%대의 대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모기지론이 지금 6.5%예요.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에서 개인들한테 6.5%의 대출을 안 해주냐? 해줘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요구불 예금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진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죠. 옛날에 3%대의 대출을 해주다가 지금은 6%대 대출을 해주면 2배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금융위기가 빵 터지려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계속 있으면서 어느 시점에서 은행이 우리 더 이상은 리스크가 너무 높아. 고객들의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대출을 못 해주겠다라고 변하는 순간부터 경기 침체가 세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매주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대출 증가율 추이만 보시면 요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 투자자들도 연준 사이트에서 연준 사이트에서 세인트루이스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를 다운로드로 엑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요 숫자입니다. 총 여신. 그러니까 뱅크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는 대출만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무수익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가 낮은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신의 증가입니다. 전체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그거는 지금 떨어졌어요. 7%대로. 7%대로. 예. 원래 몇 프로? 고점은 얼마? 고점은 10%. 10%. 예. 자, 보시면은 요게 떨어지는데 요 숫자가 더 떨어지잖아요. 네.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숫자와 금리의 수준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10%까지 올라갔어. 근데 대출 증가율은 5%야. 그럼 이거 경기 침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왜? 기업들이 지금 금리를 돈을 빌리는데 10%를 내야지만 빌릴 수가 있는데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거는 5%밖에 못 늘려요. 그러면은 내가 현금 흐름이 지금 안 좋은 회사면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면 못 갚잖아요. 이자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회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와 대출 증가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냈을 때는 그걸 꼭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6.5%고 대출 증가율이 7%예요. 요건 아직 괜찮은 거죠. 0.5% 차이니까. 근데 이게 7% 올라가고 대출 증가율 5% 떨어졌다. 그럼 이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이 그 30년 모기지 금리도 6.5%대에서 안정을 찾을 것 같고 대출 금리를 연준 금리를 5%까지만 올린다 하면 그 정도의 안정을 찾을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더 나중에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은행권은 여전히 지금 여신을 늘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요 파란색 선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1년이 지나면 0%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살짝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금이 또 얼마나 들어오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미 연준이 그걸 컨트롤했는데 이런 숫자였단 말이죠. 마이너스 0.6%. 이렇게까지 예금이 안 늘어요. 이거는 뭐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6이죠? 작년 동기 대비. 아, 작년 동기 대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숫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전주 대비 성장률 곱하기 52주 했더니 12.59%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금이 계속 빠지다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 연준의 피봇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번에 사이클이 제대로 엄청나게 세게 얻어맞는 경기 침체 사이클이 안 오고 다시 안정적인 성장으로 되돌아가는 인플레이션만 안정을 찾아주면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요 지표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긍정적으로 흐른다면 그런 최악의 결과 우리가 경기 침체, 폭락장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달라진다고 했을 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한 발 먼저 빠져나오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어야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실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네.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도 이게 언제 꺾일까 막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말씀하신 대로 매일 이걸 체크를 하면서 지표가 매주 체크하면서 지표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가져가지만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역전 현상이 완전히 벌어진다. 바뀌기 시작했다. 은행권이 더 이상 나는 리스크가 너무 높다. 그게 우리가 주마다 보는 건데 꺾였을 때요, 아니면 몇 주간 그 꺾이는 게 유지가 됐을 때 좀 봐야죠. 몇 주 정도? 한 달 정도는 봐야죠. 안만 한 못해도. 4주 정도. 예, 예. 그러면 내가 한 발 먼저 빠져나와야겠다. 그렇죠. 론 오피서가 뭐 한 주는 좀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4주 연속으로 계속 줄이고 있으면 이거는 트렌드죠. 예. 그렇군요. 하여튼 요게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는 그러한 시장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탈출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가늠하는 지표. 요거를 또 보고요. 또 뭘 보냐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율. 예, 왜냐면 은행 오피서들은 연체율이 너무 빨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몸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 또 바뀔 수 있죠. 연체율이 아까 우리가 기준을 몇 프로로 봐야 되죠? 여기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터졌었을 때가 여기 보시면은 전체 연체율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3%대, 그죠? 빨간색. 여기도 보시면은 3%대, 그죠? 여기는 훨씬 높은 5%대. 지금은 얼마죠? 1.2%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낮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근데 어쨌든 신용카드와 가계 쪽은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지만 다른 쪽은 다 지금 아주 낮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죠. 왜냐하면 마진과 연체율이 나오면 그 마진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의 연체율이 나온다. 그러면 마진이 3%면 그 3% 중에서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보고 있고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그 자기자본 비율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갑자기 BIS 비율이 뭐 4%, 8% 이러면 뭐 당장 돈 못 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가 미국계가 티어 1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본만 가지고의 비율이 15%예요. 14.9%입니다. 꽤 높네요. 상당히 높아요. 그게 1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대출 못 해줘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세 가지 지표를 다 같이 보면서 그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위기는 그게 벌어지고 나서 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네. 판단할 수 있으니 네. 어쨌건 지금은 안심하고 고할 때다. 지금은 그런 숫자를 아무리 두드려서 계산을 해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들고 갈 만한 주식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 이제 이제까지 계속 보면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이 계속 그 뭐라 그럴까 네. 주도였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 요거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ETF들을 돌리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죠. 시장이 보통 적정 가격을 구할 때 있어서 ROE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또는 금리를 갖고 이 두 개가 상반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야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거랑 똑같으면은 가치가 못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리에서는 이제는 일단락 했잖아요. 뭐 진짜 많이 올라가면 5%까지 올라갈 거야. 이 정도. 그리고 10년은 3.5%에서 4% 사이 정도일 거야. 그럼 요건 이제 픽스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ROE가 올라가는 기업이냐 또는 ROE를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높으냐.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고 ROE도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기차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종목은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전기차 비중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성장률 G,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입니다. 또는 아니면 이익 증가율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도. 여기에 ROE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G가 높거나 ROE가 낮은데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쪽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가 마찬가지로 ROE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돼요. 성장도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에 생산성 향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터는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업종이 뭐냐? 로봇? 로봇, AI, 자동화, 데이터 마이닝 이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럼 포함돼요? 그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 반도체에 대해서 어차피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메모리 쪽은 어려운데 PC, 그러니까 이게 리테일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쪽이잖아요. 요번에 반도체가 깨진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리테일 세일입니다. 그렇죠? PC 쪽, PC 모바일 쪽, 쪽. PC 쪽.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그 기업의 산업용. 생산성, 산업용 그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쪽이잖아요. 그쪽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 모든 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벅셔 해서웨이가 TSMC를 사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반도체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SMC가 우리가 반도체가 다 안 좋다 해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좋을 때 워렌 버핏은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실적은 역대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가는 반토막인데. 그러니까 가치주처럼 생각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은 조금 어렵게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반대로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이 가격이 오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보는 저희는 건데. 이제 반도체 업종을 이렇게 띄워보면요. 네. 뭐가 올라오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5G.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5G, 6G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나 전체적인 큰 모든 부분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랑 연결되는 뭐 다 봤었을 때, 그래서 반도체도 5G, 6G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쪽,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 여기에 이제 장비, 요 세 개에 저희가 초점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메모리 쪽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크릿칼리티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재고. 그래서 그 재고의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메모리 쪽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또 파운드리 쪽 얼마나 또 잘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 예. 근데 결국은 중국의 우리 반도체 수출이 한 29%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뭐 코로나 방역 해제가 됐던 이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액션이 나오면은 시장은 소비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결국 다 이게 돌아가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오랜만에 이 글로벌 ETF라든가 이런 지표들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 정말 우려하는 폭락장이 상반기에 올 것이냐, 네. 뭐 그다음에 이 상승의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걸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볼 만한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들. 매주 보면서 매주 보고 그 부분, 대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생산성 관련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이러한 데이터,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말을 믿지 말고 네, 그렇죠. 우리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팩트 체크하시면서 한번 각자 투자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815 모니터의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동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